2027 대학 수학능력 시험 대비 생활과 윤리 6월 모의평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로 많이 출제를 하셨고, 다만 좀 선지를 조금 헷갈리게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아마 1등급 점수는 46, 47 뭐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윤리학의 분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핵심 과제 고르는 문제죠. 가를 보시면 윤리학은 다양한 문화권의 도덕적인 관행과 규칙을 객관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것의 유사성과 차이를 가치 중립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 되시겠죠. 기술 윤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보시면 윤리학은 다양한 인적 학문 분야와 연계해요. 연계했다라는 건 학제적 성격을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시겠죠. 현대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거다. 적용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거다. 이런 거니까 실천규범 윤리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시면 1번 행위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기준의 다른 표현이 이제 규범이죠. 그래서 규범 윤리학의 특징이고요. 기준 설정만 강조하면 이론 규범 윤리학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윤리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인데 요거는 주로 메타 윤리학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3번 특정 사회의 도덕적 관습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위에 제시문에도 나왔듯이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죠. 설명과 기술은 같은 표현이니까요. 4번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실천규범 윤리학이었죠. 5번 도덕 명제에 내재된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걸 이걸 강조하면 메타 윤리학이 되시겠죠. 그래서 가도 맞지 않고 나도 맞지 않는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2번부터 바로 토론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자유 얘기를 하더니 두 번째 이제 을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성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볼게요. 현대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거는 동의한답니다. 을 성적 매력의 자유로운 표현 역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누구의 인격적 가치도 훼손하지 않는다면 허용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네,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이러시면 허용할 수 있다는 거에 갑도 동의하시네요. 그럼 이런 부분은 토론의 쟁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갑이 성적 매력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성상품화는 해서 성상품화 얘기를 합니다. 자본의 논리에 위배되지 않으며 자율적인 선택이라고 보고 있어서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성상품화는 자본의 논리에도 위배되지 않고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서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반대를 하시는 게 을이죠. 성상품화는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자본주의 논리에 종속된 타율적인 선택이다. 타율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지금 갈라지는 건 성상품화가 자율이냐 타율이냐 요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답은 여기 성상품화는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결과냐라고 했을 때 갑은 동의하겠지만 을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본주의의 논리에 종속되어 있는 타율적인 선택이야 라고 해서 반대할 입장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토론 문제는 이렇게 갈라지는 포인트가 선명한 그런 주제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도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게 여기 나오고 있고, 이 말에 동의를 하니까 갑도 을도 동의하는 내용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적 매력을 표현할 때 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되는 얘기도 여기 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여기가 나와 있고, 여기 갑이 동의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두 사람이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 되겠다. 4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성적 매력의 표현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여기 있었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가 있었고 여기에 동의한다고 했었으니까 이것도 두 사람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5번 성적 매력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는 자본 논리에 부합하는가. 여기 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본 논리에 종속되어서 성상품화가 결정이 되니까 이거 자본주의 논리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갑의 입장에서도 자본의 논리에 위배되지 않으며 성상품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자본 논리에 부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아이고 여기를 제가 X라고 했었네요. 나머지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라서 두 사람의 의견이 갈라지는 그런 선지는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실게요.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골라라 되어 있고요. 이 예술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예술의 목표는 아름다움 자체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자체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술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이런 맥락이기도 해요. 그러면 벌써 이분이 신미주의 사상가구나. 오로지 아름다움만 강조하는 사상가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술가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이고요. 비평가는 예술가와 비교해서 비평가라고 하는 분을 얘기하시네요. 작품에서 받은 인상의 아름다움이 아닌 다른 소재로 바꾸어 놓는 잘못을 한대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아닌 다른 소재로 바꾸어서 비평을 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교양인은 작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대요. 교양인이라는 사람도 나오네요. 교양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작품에서 아름다움만 발견하는 사람이라서 얘가 교양인이고 좋은 거다 이런 얘기죠. 도덕적인 책이나 비도덕적인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없답니다. 이런 건 없고요. 책은 그냥 책인 것이지 도덕적인 책, 비도덕적인 책은 없다라는 거죠. 잘 쓰인 책과 형편없이 쓰인 책, 요것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예술가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표현, 수단으로 삼을 수 있고요. 사상과 언어도 예술가의 도구, 수단이 될 수 있고요. 악덕과 덕도 예술의 소재, 재료,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가에 있어서 윤리적인 공감은 진부한 양식의 답습일 뿐이기 때문에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에 맞춘 것에 불과하는 진부한 양식이니까 용납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신미주의 사상가 이죠. 이분은 이제 오스카 와일드이신데, 여러분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주의냐 신미주의냐 요걸 기준으로 제시문을 통해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예술가는 도덕적인 삶을 작품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고
덕과 악덕도 예술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 라고 여기 나와 있죠. 2번 예술관 윤리적 공감은 창의적 예술 발현을 저해하니까 용납될 수 없어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2번이 정답. 3번 예술작품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잘 쓰인 책이 있고 형편없이 쓰인 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 판단은 허용될 수 있는 거죠. 4번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을 작품 내에서 찾으려고 해야지 여기 작품 밖에서 찾으면 안 되죠. 다른 소재로 바꾸면 안 되고 작품 내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5번 예술의 목표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도덕적인 인상을 전달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만드는 일로 그쳐야죠. 여기까지 가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 있어서 틀린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일드의 어떤 사고나 주장을 다 아실 필요 없이 이렇게 심리주의와 도덕주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나머지는 제시문 통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고요. 갑을 보시니까 인의예지는 인의예지의 단을 여기 단은 단서겠죠. 단서의 단이겠죠. 그래서 여기 인의예지니까 4가지 단서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4단이라고 부르겠죠. 본래부터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성선설 이네요. 그 단서가 인의예지의 단서가 수호, 측은, 사양, 시비라는 4가지 단서를 지니고 있답니다. 마치 두 팔과 두 다리를 지닌 사지를 지닌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거는 맹자 선생님의 글이다. 찾을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라고 해서 결국은 자연이 중요하다. 그래서 큰 도 결국 자연이죠.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아이가 큰 돈데 이게 무너지니까 인의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거짓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이 무너지면 안 된다를 주장하시는 거니까 도가 사상의 글인데요. 실제로 이 글은 노자 선생님의 글이죠. 근데 우리는 노자와 장자를 생윤에서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서요. 그냥 도가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1번 선한 마음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쵸?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이걸 보존해야 돼요. 인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맞네요. 1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2번 사회 혼란의 근원인 예법을 폐지하고 아니죠. 예법이라는 것도 예도 4가지 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근원 사회 혼란의 근원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타고난 덕을 닦아야 한다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 옳고 그름을 분별 안 하지요. 옳고 그름을 상대적으로 보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지함을 추구하고 있지요. 분별지와 계산지가 없는 이 무지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실체는 파악해야 되겠죠. 도로서 사물의 실체를 파악해야 되겠죠. 인륜의 질서, 이거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립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건 유교에서 강조할 내용이고요. 5번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을 주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강제로 벗어난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산다라는 느낌이 맞기 때문에 노자에게도 적용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교가 안 되죠. 유교는 바람직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이성을 지닌 인간의 권력은 그 자체로 이성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거 의무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성은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이 늘어나게 되면 책임도 늘어난다. 이렇게 이분은 생각을 하시죠. 이는 예전부터 인간 상호 간의 영역에서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의무론적 관점은 있어 왔고 이건 뭐 두말할 나위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책임이 기존의 범위를 넘어서서 생태계와 인간 종족의 미래 생존까지 포괄하게 된 것은 인간의 권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확장된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대요. 인간의 권력이 많이 커졌대요. 많이 커졌대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책임도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인간의 권력이 인간 스스로의 불행이 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통제를 통해서 권력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학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의무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 의무론은 전통적인 것이고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고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요즘에 필요한 새로운 윤리학이 필요하다 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서 요거는 새로운 윤리학을 요청하는 요나스 선생님의 글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1번 권력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책임의 종류와 범위가 결정된다. 그렇죠. 권력이 어떻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이 나타난다. 이게 의무론적 관점이니까요. 1번이 맞는 얘기네요. 2번 선의로 실현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고 해서 사후적 책임, 인과적 책임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틀렸고 권력이 초래할 결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인류의 실존 가능 여부를 고려한 다음에 결정해야 된다라는 게 새로운 윤리학이죠. 그래서 도출해서는 안 된다가 아닌 거죠. 특별히 이 결과가 좋지 않을 걸 예상해서 당위의 규범인 윤리를 도출해야 된다라고 보는 공포의 발견수를 주장하시죠. 4번 미래세대 존속은 현세대의 권력을 규제할 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1차적인 책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5번 상호 간의 책임을 인간과 자연 상호 간의 책임을 확장해야 된다 했는데요. 인간과 자연은 상호 간의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방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같은 일방적인 책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시겠습니다. 네, 6번을 보시죠. 6번을 보겠습니다. 이게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똑같이 롤스 문제를 지금 단독 문제로 출제를 했더라고요. 한번 보실게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부모가 누구든지 재능이 어떻든지 여러분은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인데요. 각자의 삶의 전망을 공정하게 실현하는 사회를 생각해 보자입니다. 아무도 타고난 재능 지배 같은 우연성을 모르는 무지의 베일 속에서 사회의 기본 구조의 원칙을 모두 함께 합의하는 가상의 절차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롤스죠. 합의된 원칙은 평등한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고 재능 활용이 동료 시민과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회 규제를 해야 된다. 이것도 얘기했죠. 이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 존중과 박애를 실현하는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 협동체라고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사회는 다양한 악기의 협주가 화음을 들려주는 오케스트라처럼 우리 다양한 재능의 분포가 호혜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해서 재능의 다양한 분포가 있을 수 있고 그걸 호혜적인 협력으로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른 말로 공유자원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약속한 합의를 준수하는 정의감을 우리는 모두는 능히 행사할 수 있지라고 본다. 약속한 합의를 준수할 거야 라고 보는 정의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셔야 그 원초적인 입장에서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한 내용에 의한 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으시죠. 이게 롤스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1번 정의 원칙은 개인의 삶의 목적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삶의 한계를 설정해서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기본 구조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번 정의의 원칙은 가상 상황의 합의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여기 호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이런 원칙이죠. 어떤 기본적 자유가 다른 기본적 자유를 위해서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다른 기본적 자유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죠. 다만 정의의 원칙에 축차적 서열이 있기 때문에 하위의 원칙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원초적 입장인 개인들이 만장일치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모두 함께 합의라고 여기 돼 있네요. 모두 함께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달하지 않는가 틀렸고요. 5번 원칙 입장의 개인은 타인들도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믿는 정의감을 가지고 있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제 시문에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롤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7번 보시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다음을 주장한 사상과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백성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지녀야 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려면 청렴해야 된다. 백성을 잘 다스리는 통치자, 관리, 따뜻한 마음으로 청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렴하려는 사람은 절약해야 되고요. 관청의 재물을 자기 재물처럼 아끼는 사람이 현명한 목민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관리를 목민관이라고 부르는구나. 백성을 사랑하는 관리구나. 이렇게 보시니까 이거는 정약용 선생님의 글이 되겠습니다. 절약만 하고 베풀지 않으면 친구와 가족이 멀어지니 군궁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어직 문민관이 즐겨 힘쓸 일이다. 너무 아끼기만 하지 마라. 어진 목민관이라면 곤궁한 사람을 동정하고 도와주는 것을 즐겨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사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녹봉의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서 관가의 재물로 사람을 돕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네, 정약용 선생님의 글이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 보통은 제 시문 안에 다 힌트가 주어져 있고 정약용이 기본적으로 유교 사상가이면서 실학 사상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한쪽의 측면에서 뭐 해라 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효과가 있는 측면까지 모두 강조하는 내용을 보이신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 목민관은 곤궁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어야 된다. 여기 불쌍히 곤궁한 사람을 도와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번 목민관은 청렴을 실천해야 백성을 자애로 다스릴 수 있다. 청렴을 실천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청렴을 실천하는 게 따뜻한 마음, 이게 자애죠, 자애. 그래서 맞고요. 3번 목민관이 친구, 가족을 돌보는 것을 도리어 어긋날 수밖에 없다. 여기 친구, 가족을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걸 즐겨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긋날 수밖에 없다. 틀렸어요. 4번 목민관은 공적 재산뿐만 아니라 사적인 재산도 낭비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누어주는 도와주는 이런 일을 자신의 사적인 녹봉으로 하는 거니까 이걸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5번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베푸는 것도 즐겨 해야 된다. 여기 도와주는 것을 즐겨 해야 되고요. 다만 이게 내과 아니고 사사로이 돕는 것은 얘가 아니니까 재물을 사용함에 엄격함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틀린 답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8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유한계급 얘기가 나오네요. 오랜만에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다른 모든 계급이 추종하는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두 개의 계급이 보통은 존재하죠. 무한 계급이. 뭐 극빈층도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유한 계급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삶을 결정을 합니다. 소비가 낭비적이어야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과시소비가 대표적이래요. 그래서 유한 계급은 과시소비의 양식을 결정하는데요. 이거는 낭비를 초래한답니다. 남보다 앞서려는 욕구는 과시욕구의 주요한 동기입니다. 요게 이제 허영심, 과시욕, 이런 것들이 소비의 주요 동기죠. 재물을 신성하게 여기는 근본 이유도 과시 소비로 명성을 얻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결국 명성을 얻기 위해서 과시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과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시 소비는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과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유용한 선택을 했다고 본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시 소비긴 하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명성을 얻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과시 소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거 배불런이죠, 배불런. 배블러 선생님이 제시하고 있는 과시소비에 관련된 설명이 되시겠습니다. 1번 유한계급은 사회 전체가 선망하는 생활 양식을 제시하죠. 그렇죠? 여기 위에 여기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과시소비는 소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소모적 낭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명성을 얻게 하는 거죠. 명성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시소비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틀렸어요. 남보다 앞서려는 거, 명성을 얻으려는 것 이런 거죠. 그리고 소모적이다라고 하지만 물론 낭비가 일어나기는 해요. 하지만 과시소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용하기 때문에 소모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유용한 낭비다 이렇게 보겠죠. 3번 과시소비는 어떤 관점에서도 유용한 소비로 간주될 수 없다가 아니라 금방 유용한 소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유한 계급만이 남보다 앞서려는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계급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죠. 유한 계급뿐만 아니라 모든 계급이 여기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게 소비의 주요 동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 계급만 이렇게 아닙니다. 5번 더 소유하려는 욕구는 명성에 대한 갈망과 상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더 소유하려는 욕구는 명성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상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린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블러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지만 여러분은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사회계약의 목적을 원하는 자는 수단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네 목숨을 보존하려면 필요한 경우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던 선지죠. 루소의 선지가 되시겠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를 보존할 권리만 있기 때문에 생명권을 국가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사형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이거는 국가가 만약에 사형을 집행한다면 시민에 향한 국가의 전쟁이다라고 보는 사형 반대론자인 베카리아의 설명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베카리아와 루소를 플로차트에 적용해서 비교하는 문제네요. 기억, 사회계약에 근거해 사형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된다. 사형이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를 판단하는 거니까 둘 다 사회계약론자로 맞는 설명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A에 들어갈 수 없죠. 한 인간이 살인범이면서 동시에 시민일 수 있는가? 루소는 시민이 아니라 시민을 향한 적이기 때문에 시민적인 인격을 상실하죠. 그래서 이거 시민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오직 공리를 기준으로 범죄의 경중을 측정해야 된다. 그렇죠. 베카리아는 공리주의를 지향하시는 분이로 범죄의 경중을 따질 때 공리를 기준으로 따져서 사회에 얼마나 해악을 끼쳤는지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정당하지 않은 형벌도 범죄 억지력을 지닐 수 있다. 그렇죠.
사형이 대표적인데요.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종신노역형에 비해서 약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범죄 억제력을 지닐 수는 있습니다. 정답은 5번 되시겠네요. 10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이게 리부어의 윤리인데요. 리부어는 저희가 지금 시험 문제로 계속 수능에서 출제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리부어는 지금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9월 모평에서도 리부어 문제가 나온다면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어차피 수능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리부어는 일단은 당분간은 그냥 보류하시고 나머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배계급의 특권을 박탈하면 그들의 이익은 전체 국가의 이익과 조화될 것이다. 이때 이성이 특권층의 위세를 타파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한다. 이성도 정의를 기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므로 이성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이성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정치적인 수단을 병행해야 된다. 이건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인 강제력이라서 이걸 없애기보다는 최소한 사용으로 정의로움을 지향할 수 있겠죠. 사회의 합리적 도덕적 요소에 맞게 이용하도록 권고한다. 이로써 사회는 평등한 정의라는 가장 합리적인 궁극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정의와 합리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라서 이게 리부어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리부어 얘기는 우리가 조금 뒤에 추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간 사회에서 특권은 박탈될 수도 약화될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위에서 보시면 박탈하면 전체 국가의 이익과 조화될 것이다 라고 해서 박탈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2번 지배계급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 박탈하면 조화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해서 통제할 수 있네요. 3번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성과 강제력은 모두 필요하다. 그렇죠. 여기 이성이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고 강제력도 여기 들어가셔야 되죠. 둘 다 필요하다. 3번이 정답입니다. 불평등과 갈등이 소멸된 평등한 정의의 이상은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회는 평등한 정의라는 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완전히 불평과 갈등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등한 정의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기는 한데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칸트처럼 영구 평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5번 강제력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수록 정의의 실현이 증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력은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시문 바탕으로 해서 풀어주셔도 충분할 것 같네요. 11번 가벌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시민불복종의 문제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발생한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고유명사를 쓰시는 분은 롤스이죠. 롤스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질서정연하지만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사회로서 부정의한 법을 정당하게 거부하는 게 시민불복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은 위법행위 로 인해 발생할 전체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된답니다. 의도, 동기가 아니라 결과죠. 즉 중단시키려는 악의 규모는 악을 중단시키는 거니까 사회에 이익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로 인해서 법에 대한 존중심이 감소할 것. 이거는 손해의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다른 데는 저울질해봐라. 계산해라. 이런 거죠. 이익과 손해를 결과에 따라서 계산해라. 이거는 싱어의 관점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입니다. 롤스는 법의 부정의함은 그 법에 위반한 필연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면 법이 부정의하면 필연적으로 그 법을 위반하라는 얘기인데
반드시 그런 게 아니죠. 심각하고 현저한 부정의가 발생했을 때 현저한 부정의가 그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났을 때 심각하게 위반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위반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죠. 사실 여기 다 틀린 말은 필연적인이라는 말이 틀린 거죠. 니은입니다. 싱어는 정당한 심의불복종이 반드시 양심적인 행위인 것은 아니다. 얘는 결과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양심적인 것은 아니어도 되죠. 그러면 이거는 맞는 얘기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요. 디귿 이번에 나온 어떤 평가원 자료 같은 데서 보면 싱어 선생님은 기부하라는 거 해외 원조에 적용할 수 있는 얘기지만 기부를 자랑해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기부를 자랑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부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랑하라고 하는데 이게 양심적인 행위는 아니잖아요. 결과가 좋은 것이지 양심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 법에는 불복종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제정됐어도 진정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심의불복종을 할 수 있겠죠. 리을 합법적 항거 수단이 있는 사회에서도 심의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죠. 합법적인 항거 수단이 있는 다음에 그것을 해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두 분의 결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합법적인 항거 수단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리은과 리을을 고르신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태어나기 전에 형체도 없고 기도 없었어요. 기가 없었는데 기가 생기고 기가 변하여 형체가 되고 기가 변하여 삶이 되었어. 그래서 그 삶이 변하여 죽음이 되는 것인데 이는 마치 계절의 운행과 같아서 기의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도가 특히 이 글은 장자 선생님의 글이 되시겠죠. 을을 보시면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음이 있고 죽음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원인이 돼서 원인과 조건이 되어서 여기 결과가 초래된다. 연기설 얘기죠. 만이 태어남이 없다면 늙음과 죽음도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조건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진다라는 연기의 이치라고 여기 아예 나와 있네요. 바르게 깨달아야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니까 이거는 불교의 죽음관이 되시겠습니다. 네, 적절한 거 고르시는 거죠. 1번 죽음에 초연해야 돼요. 그렇죠. 죽음은 기의 순환이니까 우리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운명입니다. 2번 죽음은 슬퍼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냥 기의 순환이니까 슬퍼해야 될 것도 기뻐해야 될 것도 아니다. 예로서 애도 당연히 안 되죠. 3번 죽음을 통해서만 원인과 조건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다. 아니에요. 죽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죠. 열반에 이르더라도 생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없다. 아니죠. 생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된 걸 열반이라고 불러야 되기 때문에 없다. 아니죠. 5번 도에 따르면 삶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죠. 도 이퀄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에 따라서 초연한 여기 죽음의 초연한 요 태도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도 팔정도 얘기하시죠. 팔정도의 수양을 통해서 집착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성스러운 것은 드러나는 것은 곧 성현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걸 성현 혹은 현현이라고 하죠. 가장 원시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고도로 발전된 것에 이르기까지 종교의 역사는 다수의 성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종교적인 인간은 절대적인 실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신이죠, 신. 이 있다고 믿는 거고요. 그에게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그것은 항상 종교적인 의미로 충만해 있습니다. 신을 자연이 만들었고 자연을 신이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반면에 비세속적인 인간, 다른 말로 비종교적인 인간은 모든 종교적 전제를 배제하고 세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들도 종교적인 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이거 엘리아데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1번 종교적인 인간은 성스러운 것을 창조는 신이 하시죠. 절대적인 실제 신이죠. 신은 아니죠. 인간은 인간인 거죠. 2번 세속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도 성현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인간은 성현을 경험하겠죠. 종교적인 전제를 수용하는 인간에게만 종교적 태도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종교적 태도는 세속적인 인간한테서도 나타날 수 있겠죠. 4번 종교는 세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존재들이 이제 비종교적 세속적인 인간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한 사물의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이 존재하는 현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종교적 인간이 있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죠.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지술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입니다.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까지로 확대되어야 된다. 요거는 쾌고 능력을 지니고 있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까지로 확장되는 거죠. 요거 다른 말로 유정성을 지닌 존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종이 달라도 쾌고감수 능력을 지녔다면 차별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싱어 입장이죠. 을을 보시면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므로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 안전성, 아름다움, 이걸 보통은 온전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온전성, 안전성, 아름다움 이런 걸 증진하는 경향이 있으면 도덕적으로도 옳고 그와 반대되면 그르다 선하게 판단은 공동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전성, 아름다움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레오폴드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싱어와 레오폴드를 비교하는 그런 보기를 봐주시면 되겠네요. 감각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아까 얘기했듯이 쾌고감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입니다. 따라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시면 싱어는 맞고요. 레오폴드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둘 다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개별 생명체 중에 의무의 주체, 이거는 누가 얘기해도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의무의 대상이다. 모두 의무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면 인간은 모두 포함하고 있으니까 둘 다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요거 싱어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다수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레오폴드 역시 자연을 경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심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수단과 도구로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서 둘 다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생태계의 균형을 위한 인위적인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생태계에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싱어 입장에서는 식물이나 무생물에게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요. 도구, 수단 사용하는 게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오폴드는 생태계의 균형, 온전성, 안전성, 아름다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다라는 것은 곧 선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가 다 맞는 표현이라서요. 정답은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고요. 행복을 증진하는 경향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 행복 증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행복 다른 말로 쾌락이겠고요. 요거 반대되는 표현은 고통 되시겠네요. 여기 쾌락의 향해와 고통의 부재. 예, 요 두 가지가 기준이다. 그런데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밀이죠. 그래서 다른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질이 나누어진다라고 보는 건 밀입니다. 1번
개인의 쾌락을 포기해야만 전체 공리가 극대화 되는 건 아니죠. 포기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포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개인의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2번,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고상한 쾌락을 추구해라. 이게 고상한 쾌락과 안 고상한 쾌락이 있다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죠. 3번, 쾌락의 질적 차이는 오직 자신만이 판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쾌락의 전문가가 판별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쾌락의 질적 차이는 양적 차이로 환원될 수밖에 없지 않죠. 질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니까. 5번, 쾌락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건 쾌락과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죠. 여기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가치는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신문 칼럼으로 여기 의사소통 담론 윤리가 나오고 있네요. 과거에는 광장이 공론장의 역할을 했어요. 담론윤리에서는 공론장의 역할을 강조하죠.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공론장이란 시민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선호를 변화시키며 공적인 담론을 형성하는 공간을 이야기한답니다. 옛날에는 이게 눈에 보이는 공간이었다면 요즘은 SNS가 이런 공간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공간이 긍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되고요. 뭔가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그런 바탕 위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강요나 협박이 없어야 되고요. 진실하게 얘기해야 되고 이해 가능한 말을 해야 되고 뭐 등등등의 그런 조건이 있으셔야 되겠죠. 공론장에서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은 발언의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요. 그 발언에 대한 비판도 경청해야 되고요. 자신의 주장이 반박되는 과정에서 배우는 능력이 있어서 수정도 가능하고요.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 합리성을 실현하려면 이런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걸 보통은 하버마스 선생님이 강조하고 계시죠. 자, 1번입니다. 근거의 적절성이 확인된 주장만 비판의 대상에서 제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비판의 대상에는 확인이 되었어도 자신의 주장에 비추어서 올바른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제외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참여자 자신의 오류 가능성이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새로운 것으로 배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는 주체는 공동 담등에 포함될 수 없다 했는데요. 정치적 갈등이 조장이 되어도 그 갈등으로 통해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정당한 사회적인 비판이라고 한다면 가능하시죠. 이게 안 되지 않습니다. 4번 공적 담론의 당사자는 주관적인 신념을 배제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발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신의 선호를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다양한 의견에. 공적 담론의 참여자는 토의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 돼 있는데요. 여기 변화가 가능하죠.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7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인간이 사회로 들어가는 길은 자연 상태의 자유를 내려놓고 소유 보존을 위해 사회 결성에 동의하는 계약뿐이다. 계약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권이라는 건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법의 목적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은 소유권의 보장과 자유의 보장은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예요. 자유와 권리 수호를 위해 성립된 국가에서 최대 해악은 법을 유린하는 폭력이고요. 반역은 법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권력자가 반역을 범할 가능성이 크답니다. 권력자는 권력을 과시하고 무력을 휘두르고 푼 그런 유혹과 측근의 아첨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권력을. 신탁을 위반하고 폭력으로 법을 위반하는 권력자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저항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는 로크의 주장이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로크의 주장을 골라라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보기 보죠. 1번 자연 상태의 모든 권리와 자유는 사회에 양도해야 된다. 로크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습니다. 일부 권리만 양도하지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타인에 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없어.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권한이 개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행사할 수 없지 않습니다. 처벌이나 재판 다 개인이 하죠. 사회계약 이후 정치권과 법은 자연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자연법과 자연권은 사회계약 이후에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도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장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시민만이 국가 권력에 심판을 하고 국가 권력 심탁 위반을 심판하고 파면하는 주체이다. 저항권 행사의 주체이다. 이런 얘기죠. 4번이 맞는 거죠. 입법부를 설립하면 권력자가 반역을 저지를 가능성이 차단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권력을 휘두르고픈 유혹과 측근의 아첨에 의해서 쉽게 이렇게 위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틀리고요. 정답은 4번 되시겠는데 로크의 기본적인 얘기라서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것은 아니다. 근데 실제로 출제될 때는 다른 사회사상가들과 비교해서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18번 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권력을 향한 주권 국가들의 열망에 의해 작동되는 세계, 이게 이제 국제 세계겠죠. 다음과 같은 장치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권력 세력 균형이고, 나머지는 국제법, 국제도덕, 세계 여론 이런 것들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권력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무gen소 현실주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을 보시면 주권 국가들 간 평화 상태는 자연 상태가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요 사람이 이제 자연 상태에서 계약을 맺고 계약 상태로 넘어간다라는 표현으로 이게 좀 자주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홉스로크 루소라는 세 사람의 사회계약 사상가는 아니고요. 사회계약 상태처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표현입니다. 평화 상태는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성의 명령이라서 영구 평화를 위해서 모든 국가는 시민 체제와 유사한 체제, 공화정이죠. 요거와 유사한 체제로서 법에 의한 통치 체제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내법, 국제법, 세계 시민법 이라고 하는 법적 체계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사람은 칸트가 되시겠습니다. 1번 모겐소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가 간의 전쟁을 억제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국제법, 국제도덕으로 여기 평화 같은 세력 균형과 같은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없지 않습니다. 세력 균형은 국가 이익이 아닌 평화 유지를 위한 정책이다? 아니에요. 평화 유지는 필요한 경우에 평화 유지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중요한 건 국가 이익이 중요한 거죠. 3번 국제법에 따라 개별국가의 주권은 평화연맹으로 귀속된다. 아닙니다. 개별국가의 주권을 유지하면서 평화연맹에 가입하는 거죠. 국가들 간의 자연 상태는 평화 연맹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맞아요. 자연 상태는 평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 연맹이라고 하는 영구 평화를 위한 이 조직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 상태를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5번 국제법의 적용 없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겐소는 세력 균형 얘기하고 있었죠. 칸트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니까 이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 되시겠네요. 19번 보시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입니다. 원조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조는 궁극적으로 고통받는 사회, 아까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나왔는데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주체가 되어서 고통받는 사회를 도와주는 거죠.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고 그들의 미래를 경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이 목적을 넘어서면 원조가 중단된다라고 보니까 네, 정치적인 원조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롤스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고 손해는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크지 않으면서 나쁜 일을 막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가정이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손해와 이익을 따져봐서 우리는 원조를 해라라는 싱어의 입장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 빈곤을 도와주는 데는 나한테 중대한 손해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기억력. 롤스는 원조 주체인 사회, 우리는 보통 질서정연한 사회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질서정연한 사회인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조 주체인 사회가 모두 질서정연한 사회인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금방 제가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말씀드렸죠. 예, 니은 원조의 대상은 오직 정치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사회다 했는데요. 정치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사회 중에서 공격적이고 팽창적으로 나가지 않는 사회, 즉 그 무법 국가가 아닌 사회인 고통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정치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사회가 바로 원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네요. 디귿 원조 주체와 대상의 행복을 모두 증진하는 원조는 가능하죠. 이렇게 하는 원조라면 해야 하는 거죠. 리을 원조의 결과를 고려해서 원조의 대상을 결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 싱어 입장에서는 맞죠. 그런데 롤스 입장에서도 이 말이 맞습니다. 효율적인 정치 체제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원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체제를 보아서 원조를 하죠. 그래서 정답이 5번 되시겠습니다. 5번 되시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볼게요. 안락사 문제가 나왔네요. 비자발적 안락사를 통해서 기증된 장기를 대체 불가능한 의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 이익을 증진합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안락사, 그래서 의료 자원으로 활용, 사회적인 이익을 증진하는 이런 용도로 쓴답니다. 의식도 없고 소생 가능성도 없는 환자에 대해서 연명치료는 의료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안락사를 통해서 장기 기증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찬성 입장이죠. 을을 보시면 이러한 방식으로 기증된 장기 활용이 사회 이익을 증진할 수는 있다. 사회 이익을 증진하는 거에는 동의를 하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이 중요해서, 그리고 또 당사자의 인격이 중요해서 비자발적 안락사 같이 다른 사람이 동의해주는 안락사는 환자의 의지에 반할 수 있어요. 신체를 자원으로만 취급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인격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허용될 수 없다라는 반대 입장이시네요.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의료자원의 확보는 연명치료 중단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여기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거, 의료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요거 나와 있죠. 그래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회 이익을 위한 장기 기증도 환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여기 필수적은 아니라 여기 비자발적인 안락사라고 했으니까 필수가 아니죠. 필수가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동의로도 가능하죠. 3번 비자발적 안락사를 통한 장기 기증은 어떤 이익도 낳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기 사회적인 이익을 증진할 수는 있지요. 그래서 낳지 않는다는 틀렸고요. 4번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수단화하는 것은 인격을 훼손한다. 여기 당사자의 결정에 반하게 되면 자원으로 취급하고 인격을 침해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맞는 답이 되겠고, 5번 장기 기증의 정당성은 기증자 가족의 의지에 의해 의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거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의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안 되죠. 여기가 환자가 당사자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을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어봤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까다롭게 출제된 선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다소 좀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아마 기출문제를 풀어보셨다거나 내용 정리가 좀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맞추실 만한 그런 수준으로 출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생윤이 이렇게 평가원 문제가 쉽게 출제되더라도 실제 수능에서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하게 내용 이해도 해 주시고 기출 문제 등도 잘 풀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끝까지 수능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